부동산을 양성화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많고 또 이런 유튜브를 보고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다가 이번에 이 양성화를 시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양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는 양성화를 아직 한다는 걸 발표할 단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양성화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양성화를 한다는 거에 우리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오해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앞으로 이 추천물건 강의하기 전에 한 20분 동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매 강의를 하기 전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건설회사에서도 근무했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주택을 짓는 건설사를 운영도 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건축법에 대해서는 일반 경매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를 발표하는 걸 보고 그 다른 유튜브가 하는 거하고 저하고 그 유튜브들이 발표한 거고 나하고 다른 것은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저한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내가 조선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번 서울에서 건축과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건 뭐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건축과 송년 모임에 한 1시간 정도만 참석해서 경매 원칙을 좀 강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갖고 제가 가서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강의를 듣고 건축을 전공,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 두 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때 경매 강의 중에서 뭐 권리 분석도 있고 뭐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건축법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축법 강의할 때 건축사가 2명이 입학을 했는데 한 건축사는 건축법 강의니까 자기가 들을 필요 없다고 안 왔고 다른 건축사 한 분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듣고 하고 났더니 그 건축사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건축사로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건축법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건축사가 건축법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몰라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시각이 다른 겁니다. 나는 건축법을 돈 버는 법으로 풀이한 거고 그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는 법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보고도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여기에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하고 발표한 것이 시각이 다르게끔 되면 이것을 보는 사람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양성화 한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다르면 똑같은 내용도 결과가 달라진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 면적 산정 기준 등 위반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봅니다. 이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위에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지 위법 건축물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에 양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을 양성화를 하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축법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건축법대로 위반된 걸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양성화 시키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건축법에는 다 맞았는데, 건축법에는 한 개도 틀린 게 없는데 무슨 법에 틀리냐면 농지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농지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농지에다 집을 지으면 아무리 건축법에 다 맞았어도 농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가 보면 현 정부에서 불법 건물을 양성화한다 그러면은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거 다 맞고, 건축법에만 맞다 그러면 농지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양성화를 시켜줘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면 이번 양성화의 가장 핵심인데, 그런 것을 발표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입니다. 건축법계에는 합당하나 대장이 없는 경우도 불법 건물인데, 이거는 현재 내년에 발표한다는 양성화에 관계없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냐면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26년도에 만든다는 법에는 필요가 없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계에 의한 위반 건물의 지정 해소 방법은 전 건축법 규정대로 원상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는 건축법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제곱미터 이상을 불법으로 위반해서 증축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위반했었는데 내년에 법을 바꾸는데 5제곱미터 미만으로 위반한 것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법에 어긋나는 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은 여러분 바라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아까 건축법에는 맞았는데 무슨 법에 틀린다 그랬죠? 농지법에. 농지에다가 기한적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어긋나는 것이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도 이번 양성화에 들어갈 것인가가 제가 판단하기엔 관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제목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입니다. 합리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양성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신규 불법 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겠다는 것만 발표하는 것보다는 일부 풀어준다면서 이거를 강화하겠다. 즉 정부의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은 위반 건축물을 강화하겠다는데 갑자기 위반 건축물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조금 듣기에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양성화 시켜줄 건 양성화 시켜주고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들은 이 강화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풀어주는 것만 갖고 발표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각이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6년도에 소규모의 건물을 위반 건축물의 일정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양성화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특정 건축물을 정리하고 하는 특별 조치법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 그러면 확정이 된 거는 뭐냐?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건축법을 고치는 게 뭐냐? 자, 보십시오. 첫째, 위반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전용이나 일반 주거 지역의 1조 기준을 조정하고, 우리 정복 방향으로 적용하는 1조의 기준이 있는데 그 1조의 기준을 10m까지로 지금 낮춰주는 겁니다. 7.5m가 얼마인데도 그 정도까지는 1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양홍성 해준다 이런 얘기. 법을 고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조법을 위반해서 조금 더 높게 지은 것도 위반 건축물이라고 정해져 있던 거를 지금 그걸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세대 주택, 외부 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람 설치. 건축 면적에 들어가려면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벽이 없어도 건축법에서는 지붕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벽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붕만 있으면은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외부 계단을 지붕을 만들지 않으면 그 외부 계단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다 보니까 나중에 허가를 받고 그걸 쓰다가 외부 계단을 체인 같은 걸 씌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건물은 위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을 풀어줘서 그런 경우에는 위반 건물을 보지 않는다. 건축법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한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나 보일러실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다가구로 바꿉니다. 다가구로 바꾸면 각 방마다 보일러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따로 보일러실을 설치할 데가 없다 보니까 옥상에도 설치하는데 그 옥상에 설치한 그 보일러가 비가 맞으면 안 되니까 비가림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위반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 면적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는 외부 계단, 비가림 시설을 만드는 걸 풀어주겠다. 보일러실 만드는 거를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건 그것만 풀어주겠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조 기준을 7.5m에서 10m로 풀어주겠다. 그것만 풀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건축물 매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을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물 등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반 건축물을 내가 샀지 않습니까? 샀는데 봤더니 위반이 돼 있었는데 그 위반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인이 만들었다. 그럼 내가 산 사람이 지금 위반 건물을 원상복구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상복구 시킬 때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반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물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든지 지금은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을 낙찰을 받든지 사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새로 사신 분이 인수가 되는데 이거를 인수를 하긴 하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 근원적으로 그 건물을 팔고 나도 위반한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된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양사항. 그러니까 일반 매매 계약서에다가 당신이 마음대로 건축법에 어긋나게끔 만약에 건물을 불법으로 고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부동산 계약서에다 앞으로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불법을 건물을 만든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다 가게끔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은 아까 비가림 시설 1조 그것만 풀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 소규모 주택을 어떤 식으로 건축법을 완화하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고 현재까지는 위반 건물에 만든 사람에게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먼저 한 달 전쯤에 추천 물건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다세대 주택을 5가구인데 2층을 8가구로 늘렸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 주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건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증금 얼마 받아갖고 내가 건설 비용을 가져갈게. 그 대신에 원래 5가구는 못 받는데 이 3층으로 지어서 여기를 8가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건물 준공 받고 나면 이렇게 무단으로 고쳐가고 당신이 월세도 다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건설업자들이 주인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그 건설업자는 이제 원천적으로 처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보면 여기 보면 건축 설계 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집 대상에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위반하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고 다 지어놓고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슬쩍 다 고치게끔 해서 이렇게 5가구를 8가구로 넓혀서 쓰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보면 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의 설계 중에 먼저 번은 제가 토지개발 특강에서 얘기했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몇 가구 몇 명이 거주한다는 게 다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가구수를 많이 늘리게끔 되면 그 설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늘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걸 불법으로 늘리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의 신성한 원상 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를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 또한 임대 등 영리 목적을 위반으로 하는 경우는 그 금액 가중 비용을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영리 목적으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5가구인데 8가구로 만들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했죠. 그런 경우에는 가중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림동에 다가구인가 원룸을 있던 것이 그 당시 한 3억짜리가 1억 얼마까지 떨어진 것이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 주차장에는 뭐를 전부 다 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불법을 만들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그 당시에 경매 진행 당시에 봤더니 한 4천 얼마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은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서부터도 이미 집행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지금 위반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불법 건축물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무허가 건물.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 있고 두 번은 허가 도면과 불일치 건물. 이거는 감리가 도면대로 짓지 않다 보니까 감리가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감리가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준공검사서를 필기를 찌르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사용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세 번째, 사용 승인대로 감리가 해서 다 지어놨는데 쓰다가 불법으로 위반한 경우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으로 등재된 경우 이렇게 불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경우는
누가 어디를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바로 행정집행을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없는 건물이죠? 건축물 관리 없는 건물이 있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면적을 얼마큼 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건축물 관리 없는 걸 무화과로 지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에 차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형사고소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저 땅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조사를 해서 누구 땅 주인은 누구고 건물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다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위반을 했다는 거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가 그렇게 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매물건 중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유한 건축물보다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은 내가 얼마든지 제가 자신나게끔 추천해 드리는 것이,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대집행을 바로 못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은 반드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조소를 해서 건물이 누가 언제 어떻게 건물을 지으고 어디다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알고 거기에 의해서 물론 고소를 하게끔 되면 재판을 해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방법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잡으십시오. 공소시효인데 건축법 공소시효는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이 뭐야?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행정기본법에도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위반 건물로 지정해놨죠. 고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의해서 행정대집행한 것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은 담당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고소를 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 누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도 담당 공무원이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항공사진에 통해서 5년 이상을 옛날에 지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공소시효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항공사진 보고 5년 이상 됐다고 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이거는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전부 다 불법 건축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건축물 관리장 띄워봤는데 안 나오거든요. 야, 그럼 이게 건물이 없는 무허가 건물 아니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착공을 해놓고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 건물로 취급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장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건물 등기부등본만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의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다 받았는데 자기가 등기를 하게끔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건축물 등기부를 안 만드는 겁니다. 정식으로 허가는 다 받았는데 그럴 때 채권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목적이라 해서 강제로 그 건물을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 채무자가 건축물 관리장은 없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주인이라고 있을 때 그거는 건물을 다 합법적으로 지어놓고 건축부터 합법적으로 등기만 안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는 불법 건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봅니다.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뭐 하는 것이냐? 건축물 관리장은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걸로 바꿔서 증축을 하나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는 건축주에게 불리한 서류예요. 그러면 일부러 그 불리한 서류를 안 만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등기부등본 안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까 일부러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만들어줄 때는 건축물 관리장 없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은 사업자 등록증 안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 명예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설정권도 할 수 없고 임차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서 그런 등기부등본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축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위반하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위반을 못하게끔 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자체는 건축주보다 이렇게 더 불리한 서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제재 절차, 사전 계고문 발동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위반을 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것이 이렇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것을 제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효력을 먼저 반드시 발송을 해야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경우서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 나가라 해갖고 이제 그분하고 건물을 얼마에 싸게 이제 새로 건물 다 진 건데 거의 한 100여만 원 동에 사서 팔고 나간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에다가 그 면사무소에 가갖고 저 사람 불법 건축물에 저 땅을 산 사람이 저기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받은 순간에 저한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 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계고문 발송해야 된다 그랬죠. 계고문 발송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고문을 발송했을 때 우리로서는 이거는 우리 답변하면 언제 누가 지었고 항공사진에 의해서 5년 공시가 지나간 거고 제척기간이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갖고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맨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런 뜻입니다. 원상인데 건축물 관리장에 뭐뭐뭐가 위반됐다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을 때는 연이회의 한도 내에서 원상 복구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미납을 했을 때는 새로운 그 건물을 사신 분에게 그 위반 내의되는 그 이행강제금도 같이 승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수님 이거 방금 앞에요. 네. 승계, 이행강제금 승계. 네. 이미 부과된 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홍길동한테 행정관청이 부과를 했는데. 예. 납부를 안 그 집을 누가 샀어. 예. 그러니까 그럼 이중으로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사기 전에 먼저 가서 그의 미납금이 얼마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했고 사는 사람에게 그 미납금도 같이 넘어와요. 건물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예를 들어서 먼저 주인이 홍길동이가 위반했기 때문에 홍길동이한테 이행강제금이 나갔는데 아직 안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홍길동이가 안 냈는데 그건 누구야? 임꺽정이가 샀어. 예. 그러니까 임꺽정이한테다가 옛날에 미납금까지 다 같이 다시 고지서가 다시 발급이 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홍길동한테 부과된 행정관청 돈 내라고 한 거 그거는 지줄로 무효로 되지 않고 그놈이 또 낼 수 있잖아요. 그 좀 이상 약간 앞뒤가 아니 그거는 아니,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 법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위반한 사람한테 추적해서 가서 그 사람한테 물리겠다는 법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16년도에 법이 새로 이 합리화 방안에서 새로 만들어질 때는 승계하지 않고 원래 사람한테다 추적까지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을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네, 법을 지금 그렇게 승계하도록 했던 거를 승계하지 않고 위반한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에게 추적을 해서라도 물리게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나오지 않고 26년도에 국회의원에서 의논해서 발표를 하겠다 하고 지금 10월 1일 날 이게 발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행강제금 제도는 세 개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과가 있고 특례 감정하는 게 있고 탄력적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시 시공비의 50%를 연 2회씩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 시 시공제 100%를 연 2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평을 위반했는데 5평을 원룸을 하나 만들어서 임대를 줬다 이런 얘기 가정합시다. 그럼 5평의 시공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하면 5천만 원씩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해갖고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시공비 50%씩 2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적인 부과인데, 감정해 주는 것이 특례 감정이 있고 탄력적 운영이 있는데, 특례 감정은 위반 건폐율 뭐 이런 걸 위반했어도 농어업용 건물을 지었을 때 그거는 75%를 강제해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1992년 이전, 1992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27년 전. 18년, 33년? 그러면 33년 동안을 계속해서 원상복구시키는 이행강제 계속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75%를 감경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탄력적 운영. 탄력적 운영 조례에 따라서 60%까지 감정 부과인데, 이게 뭐냐면 언제냐면 우리 다세대를 집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발코니를 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넓기 때문에 발코니 다 튼 거고, 한쪽에 발코니에다가는 그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발코니 트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12평짜리 15평짜리 그 다세대를 분양할 때 그건 좁다 보니까 발코니를 다 트고 그 한쪽 공간을 원래 대피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대피 공간을 안 만들다 보니까 그게 위반이 됐거든요. 그때 이게 언제라면 박원순 시장 때예요. 박원순 시장 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위반을 해도 50%를 감정해 준다고 그때 조례로 만들었고, 5년 동안만 내면은 그 다음에 5년만 지나고 나면 그거를 없애준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업자들이 그 대피 공간 만들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분양을 하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금이 3억 2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이 2,7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5천에서 2,7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 걸 보고 뭐라 조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장이 이런 걸 위반한 것을 깎아줄 수도 하고 뭐 할 수 있게 그 운영하는 걸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위반 면적이 작거나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최대한도 75%까지 감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탄력적 운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행강제금은 크게 나눠서 원칙적인 부과가 있고 특례 감정이 하는 것이 있고 탄력적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인 부과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다 했을 때는 깎아주는 거 없이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화시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의 대장 유무, 시효, 여부,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가 달라진다. 대장이 없는 경우는 공소시효를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 신청을 해서, 다시 말해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 생성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측량해 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측량해서 그 대지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걸 하고 건축 설계사는 다 도면을 그려요. 현재 있는 것도 그대로 그려서 현재 있는 것을 그려보다 보니까 건축법에 위반이 됐으면 이거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에 다 맞게끔 해서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집이 다 지어져 있는데 형식은 그때 건물을 신청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고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까지 다 있는 식으로 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축법에 맞은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틀린 거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했다고 위반 건축물을 명시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건축법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그 말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입 전 유의사항과 위반 건축물은 개고 후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개고 접수 시 원상복구 실현을 해야 된다. 원상복구 전까지 강제금, 이행강제금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매입 전에 건축가의 문의 필수해갖고 무엇을 얼만큼 곧 위반했는지 현재까지 매 나오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미납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에 위반됐다는 것은 건축물 관리장에만 만들지 등기부등본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없다고 해서 위반 건축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건축물 관리장도 우리는 어떤 건물을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장 혹시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가끔 가다가 건축물 관리장 확인 안 하고 등기부등본만 보고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봤더니 뭘로 돼 있어? 위반 건물이 돼 있다고 그 사람한테다가 지금 책임을 물었는데 이제는 26년도서부터는 그 불법을 만든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자, 저희가 먼저 중과에 토지개발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책 한 권을 원래 한 달에 그 2시간 반씩에서 4번의 강의하던 것을 5시간으로 축소를 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특수경매를 다시 강의하려고 그러고 내년 1월 달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단을 특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현황 도로가도 건축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다 돼 있는데 막히는 게 어디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고시된 것이 대시 있는 것인데 건축법에서 도로로 고시된 경우는 건축허가는 냈을 때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주거든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개발행위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도 또 받아오십시오 하고 다 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상승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받아오라면 받아와야 되는 거 안 해주면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냥 건축법에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하시는 당번자도 있다는 얘기. 그거를 제가 확신하기 위해서 이거 내년 1월 달에 건축법상 도로에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요지. 도로 지정 공고된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듣게 하는지.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라고 제가 분명히 짚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자 보십시오. 건축행정과에서 답변한 것이 있고 도시정책과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건축정책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군청이나 구청에서는 건축과예요. 건축과에서는 도로 저장이 고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사용성을 안 봐도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답변한 거죠? 건축정책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축정책과에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개발행위 허가 시에 또 필요하냐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하냐를 재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오게끔 되면은 1월 달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답변이 내렸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만 답변이 왔다. 이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 개발은 먼저 주에 강의를 했고 이거를 유튜브로 다 녹화를 해갖고 그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그 5시간을 그 녹화된 것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교재가 지금 이 교재가 하나 있고 제가 또 프린트로 강의할 때 만드는 교재에서 2권을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든지 드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토지 개발 강의에 했던 것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신청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6일 날 특수경매다 하는 걸 해갖고 특수경매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제가 종합을 해서 다시 12월 6일 날 똑같이 5시간 동안을 특수경매에 필요한 것을 함축을 해서 중요한 내용만 다시 만들 거고 1월 달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지금 아까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문자를 주시면은 강의실을 이제 몇 인용을 그 임대를 해야 되는지를 준비해 놓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미리 문자를 좀 주시면은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